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 회의에 대한 말씀 매번 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일은 2020년 7월 16일이고요.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평화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평화 통일 활동가를 양성하며 이 땅의 자주 통일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서는 평화 통일 교육 정책 생산, 그리고 평화 통일 전문가 양성, 남북 경제 협력 평화 경제 실천 사업, 그리고 남북 관계 연구와 출판 홍보 사업, 그리고 유관단체와 인적 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학당은 한반도 평화 경제회의 회원들이 매주 월요일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좀 늦은 시간이지만 그때 모여서 자신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발표하고요.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공부방이자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반도 미래 비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김영윤 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영윤 회장님은 독일 브레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 회장이시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 대표이시며 또 우리 코리아 협동조합의 이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한반도의 미래 비전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어떠하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내용으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이라는 말머리를 다루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김영윤 회장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저녁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화면을 공유할게요. 잘 보이십니까? 네. 네, 요거를 좀 더 크게 키울게요. 슬라이드 쇼 이렇게 잘 먹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보이시죠? 네. 오늘 제가 한반도 미래 비전이라는 뭐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무겁고 어려운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한반도 우리 평화경제회의가 1주년이 되었다고 방금 채팅창에서 읽었는데 아마 그 기념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전문가들이 계셔서 정말 떨립니다. 제가 예. 말을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오늘 보면은 남북물류 포럼 식구들도 이렇게 몇 분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분들도 좀 한평에 한반도 평화경제회의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평소 제가 생각하는 거를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앞으로의 과제가 뭔가 이런 거는 아마 대부분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의견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실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저 사람이 나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반도 미래 비전, 통일 한국의 비전, 남북 관계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통일 한국에 도달할 수 있어 하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우리 정부가 통일 한국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말이죠. 우리들은 현재 이제 그런 미래 비전을 혹시 갖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나. 좀 불행하고 불운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면은 뭐 미래상, 계획, 전망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비전을 풀어봤어요. 불확실하지만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 지금 도달해 있지는 않지만 눈앞에 보이는 생생하고 거대한 목표, 또 가슴 뛰게 하는 미션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비전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이루려고 하는 임무가 있겠죠.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션이라는 건 비전을 가짐으로써 갖게 되는 것이죠. 비전이 없으면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미션이라는 거죠. 미션은 이게 뭐 영어입니다만 우리말로는 소명, 뭐 콜링,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존재하게 하는 이유, 사명에 응답함으로써 내가 주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독일어로 베루프라는 말이 직업이거든요. 여기 우리 최경수 선생님 독일 베르린에 계시는데 잘 아시겠죠? 콜링도 직업이라는 말도 되긴 됩니다. 그죠? 아큐페이션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루프라는 거는 불려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루펜 하면 불려진다 이 말이거든요. 신으로부터 불려진 것, 그게 천직, 내 직업이라는 것이. 이게 사명이에요. 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명인데 나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게 사명이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건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또 행동 규범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비전을 위한 마음속 이야기를 세 가지로 좀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DMZ 허발, 이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 한평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동안 살아왔던 거, 뭐 그런 생각, 이런 걸 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그게 한 20, 3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반도의 미래 비전과 당면 현실, 또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딱 두 단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연결해서 같이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결과 더불어 삶.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키워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의 비전이고,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야 돼요. 저는 이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죽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길을 잠깐 이야기하면은, 저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자랐어요. 중학교를 가는데 교복이 없어서 담임 선생님이 교복을 해주기도 했고, 배가 고파서 물 한 잔 마시고 잘 때도 있었고요. 또 친척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등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 집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 아버님이 건축가였었는데 제 모습은 늘 설계도면만 그리시던 모습이 보여요. 근데 공사를 해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돈 빌리러 다니시고, 대학 졸업 때까지도 가난했어요. 저희들이. 제가 사회에 나왔지만 아버님이 정말 제가 제대로 한번 모셔본 적이 없는 그런 아버님이었었는데, 고민이 이제 이런 게 생겼습니다.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도시락을 사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근데 그날은 도시락을 안 가지고 갔습니다. 늦었어. 근데 어머니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얘야, 내가 사는 낙이 네 도시락 사는 거 아이가?
어머니가 이제 경상도 사람, 부산 사람이고, 그래도 일정 때에는 경남 여고를 나오셨습니다. 아주 인텔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에 그러면 나는 뭐를 위해 살지? 난 보람이 뭔가? 어디서 찾아야 되지? 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이제 딱 잡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었어요. 지금 이 모습은 겨울이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데 사진을 짜자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루해서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몰랐죠. 요즘 지도는 딱 그대로의 길은 아닙니다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렇습니다. 10박 11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산길도 이제 가고 말이죠. 그 산에서 한번 자기도 했습니다. 비박을 했습니다. 동굴 비슷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겨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시간도 안 가고 죽겠더라고요. 그 동물의 울음소리는 막 나고 말이죠. 버석버석 막 갈잎에서 걸어오는 소리도 들리고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제가 나와가지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저 멀리에서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왜? 제가 살았다는 그 사실, 그 환희, 그 기쁨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낭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노래였어요. Until My Dreams Come True. 제가 그 노래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아까 이게 했는데 잘 안 돼서 잠깐만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잘 들립니까? 예, 들리긴 들립니다. 예. 이 노래는 이제 뭐 연인의 놀이 뭐 그렇게 해서 당신의 마음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내 꿈을 꿀 거예요. 뭐 이렇게 가사를 들어보면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그 이런 노래가 유행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국도를 따라서 쭉 걷다가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갔다가 이제 갈 때까지 내가 뭐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깨달은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하루가 너무 내가 견뎌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찾아서 얻어먹고 얻어차고 가야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제가 뭐 깨달음, 뭐 생각 뭐 이런 건 별로 없었고 그냥 빨리 올라왔습니다. 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읽었죠. 이런저런 책들을. 그래서 뭐 이런 키에르 겨울도 만나고 뭐 헤겔도 뭐 끄적거려 보고 헤세도 헬만 헤세도 뭐 읽어보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행복의 90%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 있다가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한 몇 달 남겨놓고 갔다 왔었기 때문에. 군대를 어딜 갔냐면은 전방으로 갔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는 하교대를 나왔습니다. 하사관 학교, 하사관 교육대를 나와가지고 처음에 갔던 것이 인제원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시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 갔었죠. 전방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스판 남바 섹터가 있었습니다. 이걸 점검하러 이렇게 계속 다니는 1319지. 이 겨울에는 엄청 추워가지고요. 동해에 있는 오징어가 여기 막 걸려듭니다. 그 정도로
아주 바람이 셉니다. 그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속초로 가기는 갔는데, 이 근무를 하면서 암고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암고를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면 바로 쏘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금강산에서 박광자 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총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는 막 뭐라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될 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제가 이제 갔는데 전방 철sek턴 근무가 나중에 통일연구원에서 군단을 연구하게 되는 일과 인연을 맺게 할 줄은 제가 몰랐죠. 그때 만난 사람이 소대장으로 이성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출. 지금 예비역 사성장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던 사람. 열려있는 사람이고요.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1975년에 군대를 갔으니까. 그리고 만난 거 76년이었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50년이 뭐 안 됐지만 40년이 충분히 넘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물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물론 배를 탄 건 아니지만 배를 타는 사람을 그때는 벤놈이라고 그러고 그 뒤에서 회사에 있는 사람을 벤님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제2선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때는 뭐 경기가 좋아가지고 선박을 엄청 지어댔습니다. 그래서 선박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고 산업은행에서 빌려오고 뭐 하여튼 그러려면 이제 뭐 자재도 수입해야 되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제가 맡은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회사에 근무한 것이 훗날 제2의 인생을 물류하고 또 인연이 될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남북물류 포럼이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회사 근무를 해보니까 그거 좀 그렇더라고요. 이 자꾸 그 파벌을 짓고 또 뭐 제가 이제 쫄자구가 되니까 쫄병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키고 말이죠. 뭐 아주 좀 재미가 없었어요. 좀 노예 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그래서 내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른 결심을 한 그 차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가 되었습니다. 예, 뭐 이런 부분 알겠죠. 그때가 1979년 10월 26일이거든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독일로 가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전에 용기를 내면 이런 이야기예요. 용기를 내면 안정된 발판을 잃지만 그걸 내지 않으면 내 자신을 잃는다 하는 말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제 장남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장애물이라는 것이 내가 목표에 눈을 딱 고정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목표는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나는 선생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보쿰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 아우구스부르크라는 데를 이제 그 어드미션을 받았죠. 쭈라송이라고 그러는데 받아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범구 대사라고 독일 대사 했던 사람인데 돌아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친구가 거기 있어서 먼저 갔어요. 6개월 먼저.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있는 데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같이 어느 코스를 다니고 그 양반은 마부룩이라는 데를 가고 저는 베른이라는 브레멘이라고 가게 되었습니다. 브레멘이라는 데를 가거나 얼마 안 돼서 보쿰에서 얼마 안 돼서 가기 전에 얼마 안 돼서 광주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5월 18일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그 종군 기자들이 이런 사진들을 제가 뭐 다른 데 떠왔습니다만은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느 코스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공부는 뭐 할 일이 없고 막 이제 이것 때문에 막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아무튼 본에 가서 데모도 하고 말이죠. 막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보쿰에서 브레멘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브레멘 여러분 아시는 모르겠는데 브레멘 음악대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선생을 만났는데 쟁하스라는 선생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평화학자예요. 평화 국제 정치를 가르치고 하는 사람인데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 뭐 그렇게 이렇게. 근데 그분의 이제 생각을 많이 저도 본받았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브레멘은 도시인데 제가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케파라는 회사에다가 다국적 기업인데 그 회사도 또 물류를 하는 게 있어요. 인슐레이션 전문 회사인데 제가 거기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2년 동안 있었죠. 그러는 차에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이 돼. 독일 통일이 1년 후가 됐는데 장벽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벽 붕괴된 걸 보고 이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돌아올 때는 한국의 회사에 취직하는 걸로, 한국에서 그쪽에서 보내주는 회사에 취직하는 걸로 해서 조인트 벤처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니게 됐다가 이제 통일연구원에서 사람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게 되었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이래저래 느꼈던 한 단편적인 거를 한 2개만 이야기할게요. 왜 질문에 답하지 않나요? 제가 독일 가가 얼마 안 됐는데 우체국에 가가지고 편지를 붙이라고 그랬죠. 한국에다가 부모님한테. 그래서 그 우체국에 있는 그 우표를 붙여주고 이렇게 편지를 내는 사람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게 줄을 쭉 서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 차례가 와가지고 이게 주면서 주소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독일어로 많이 물어봤겠죠. 이 편지가 얼마나 걸리겠냐. 뭐 영어로 how long does it take?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만 내 뒤에 있는 아주머니가 딱 앞으로 오시더니만 당신은 왜 손님이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물론 제 말이 뭐 그렇게 뭐 독일어로 뭐 잘 안 들린지도 모르겠지만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미안하다 그러면서 바로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정신을 딴 듯 팔아서 그런지. 이제 그런 사회들란 말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가 외국인인데 뒤에 있는 독일 아줌마가 그 편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한다고 바로 나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아픈 데는 없나요? 제가 이제 학생 기숙사에 이야기를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개마인대라고 교회가 개마인대라고 그래요. 바로 그 관할하는 곳이라고죠. 우리 동네에 있으면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근데 한날 목사님이 왔어요. 그 학생 기가 정말 좁아 터지는데 와가지고 첫 일성이 어디 아픈 데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격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다 물어보느냐 말이지. 응? 그런 생각. 이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벤처와 청소부. 뭐 이건 제가 칼럼도 쓰긴 적이 있는데 제가 언어학교를 랭귀지 코스를 다니면서 그 교장이 한 번은 복도에서 청소 아주머니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나갈 때도 보고 또 와서 보는데 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10분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교장 선생님이 청소부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길래 저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정하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 아무 끄리낌 없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긴 보였어요. 근데 마치고 청소부가 나중에 보니까 집을 가는데 벤츠를 타고 가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아니, 청소부가 벤츠를 가지고 있네? 벤츠도 멋있었어요. 이 사회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다 똑같이 자상하게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명이 깊었죠. 그런 거를 보면서. 베를린에 있는 딸에게 50마르크를.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아이를 이제 놓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그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커피 타임에 오후 3시에. 하여튼이만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가, 내 걱정이 하나 있다는 거야. 무슨 걱정? 이러니까 다정하게 이야기하면 말을 놓는 방법을 합니다. 두젠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야야 쟤네 뭐 이런 식으로. 너 무슨 걱정? 이러니까 좀 있으면 내 딸이 베른에 있는 딸이 생일이란 말이야. 생일인데 내가 생일 선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50마르크를 이거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픽 웃으면서 아니 50마르크 가지고 뭘 그래? 너 50마르크를 내가 주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50마르크를 주면서 내 딸이 혹시 나한테 더 기대면 어떡할까? 엄마가 또 돈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야,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독립적인 그런 걸 하는가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죠. 자, 노란색 신호가 듣고 나면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나와서 통일연구원이라는 걸 들어갔습니다. 독일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끝내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제가 22년을 있었는데 남북 관계를 보면은 똑같아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 참 안타깝죠. 독일은 통일하고 그러는데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남북무역포럼 조찬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29일에 176회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리더십과 북미 관계 전략. 김정은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문가를 모시고 29일 하는 걸로 그러셨습니다. 매달 한 번 했으니까 벌써 한 10몇 년 넘죠. 예. 자, 어쨌든 GMG하고 물류가 제 인생을 제가 조양상선이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큰 회사가 그 제일생명도 가지고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제가 철책선을 지키고 또 물류회사 다닌 것이 분단과 통일을 연구하게 되는 통일연구원에 다녔고 또 물류를 남북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비영리 민간단체를 17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우연인지 필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는 한반도와 남북관계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7년에 제가 북한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을. 그때 누구랑 같이 가냐면 남상태라는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대우조선해양의 사장님이었어요. 지금은 뭐 그 사람이 스캔들 때문에 뭐 그다음 그 아주 안 좋았어요. 뭐 감옥 가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2007년 7월에 북한을 방문했어요. 가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대우조선이 말이죠. 엄청 잘 나갈 때고 또 선박 경기가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대우조선이 연태라고 알죠? 중국의 연타이. 그게 대우조선의 기지가 여기 지금 앞에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이 연태에 있는 기지예요. 이 기지가 모자랄 정도였다니까요. 물론 뭐 거제도 있고 말이죠.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남 배수리 공장 그게 남포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싹 없애버리고 여기에 조선소를 짓겠다. 그때만 해도 이거 보세요. 이 조선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컨테이너 선, 해가지고 크루즈 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뭐, 이 비행장이 앞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토막을 내어가지고, 6토막, 5토막 내어가지고, 이게 붙이는 거야. 영남 배수리 공장, 북한에 있는 거는 이 중에 하나를 시켜와가지고, 다른 데서 만든 거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회담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상태하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이제 교통 문제 하는데 들어가 있었고 자재와 인원을 24시간 육로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남상태 사장.
다른 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네들 이거 해달라. 두 번째, 선주가 순환공항, 평양에 순환공항에 내려가지고 바로 조선소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 언제든지 내릴 수 있도록. 그럼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선주는. 그때 해운성에 나온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 합디다.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거기도 뭐 허락을 받아. 그건 우리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너네들 해달라, 이거. 분단을 가로질러서 그렇게 되면은 유라시아와 연결되겠다는 저는 생각을 했죠.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물류는 남북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이가 된다면은 그래서 탁 치고 연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연결하자 이거. 이게 평화경제 실현의 길,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평화경제 실현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부는 그런 걸 위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반도와 북방 지역과의 물류 연결. 이걸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정부의 과제예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경제와 이제 물류 인프라 관계를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면 경제는 교환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환이 많을수록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물류는 교환을 매개하는 거고 인프라는 물류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국제 경쟁 시대의 물류 인프라는 말이죠. 가격이 좌우하지 않습니까? 국제 경쟁력이라는 것이. 그죠? 근데 이 가격을 가장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분야가,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분야가 물류 인프라 분야입니다. 따지고 보면. 왜? 물류는 말이죠. 다른 운송수단을 배합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차에 실어 가려면 우선 트럭으로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선박에 갖다 주려면은, 또 실어가지고 또 해야 되고, 들었다 놨다 하면 다 돈 아닙니까? 그런 운동과 운송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죠. 그런 물류 거점과 운송수단, 인프라 이런 것이 제대로 적절하게 왜 국가들이 인프라를 그렇게 깔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그게 경쟁력, 그죠? 소통, 교통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니까 그렇겠죠. 한국에 우리 정부의 물류 분야 장기 목표와 실현 수단이 있습니다. 동북아 물류 중심국이 되겠다고. 응? 그러면서 뭐 박근혜 때부터 유라시아 이니시티브 UE라고 그러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동평구 뭐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뭐 한반도 신경제 구상 뭐 이런 거 박근혜 때 유라시아 이니시티브 한번 보십시오. 종단철도 11회 철도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걸 북극 항로 개설하고 말이죠. 물류 에너지 교통 그래서 유라시아 지역을 성장 엔진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창한 말이죠. 중목로 경제 해랑 만들겠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 말은 안 하고 말이죠. 이런 거만 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보세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하고 다 가가지고 예상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부산에서 울란바토르 육로를 연결을 해서 한중로 거점별 산업벨트 조성하겠다고. 안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국경 복합교통망, 초국경 연계 생산 네트워크, 초국경 협력 도시권 구축. 이 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반도 철도 연결, 유라시아의 뭐 첫걸음, 어쩌고 저쩌고, 거창해. 계획도 좋아. 그래가지고 뭐 회의도 많이 하고 말이죠.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말이죠. 러시아하고도 하고. 문재인 정부도 똑같죠.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 목표가 말이죠. 통일 전에 먼저 공동체 만들고 생산 물류 협력을 통해서 경제 이익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단일 경제권을 해서 간도까지 연해주까지 포함해서 그대 물류 경제권을 만들자 말이에요. 남북한에는 세계 경제 별도 평화 별도를 구축하자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형 한스의 적경지역.
이렇게. 보세요. 거창하잖아요. 자, 이건 또 어떻습니까? 통합 네트워크 구축인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동북아 슈퍼그리드, 한러 천연가스, 북극 항로 진출. 그러니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실현이 동북아 물류 인프라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죠. 이명박도 마찬가지. 그러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류 비즈니스 첨단 중심의 한반도를 형성하는 것이죠. 국방 연결 무조건 해야 돼요. 한반도 물류가 한반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는 거죠. 이게 제 꿈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그래 되면은 필경 이런 기차표도 살 수가 있어요. 인적 연결 교류까지 돼요. 그렇게 되면요 북한 지역이 배후 물류 단지로 개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응? 왜? 더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가 더 훨씬. 그러면 고부가치 물류 클러스터가 되고 물류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되고 물류 전문 대학 설립이 되고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다른 건 안 되겠습니까? 한반도 유라시아 물류 연계의 완성이 바로 한반도의 미래 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져올 파급 효과가요 이런 거예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물류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제3자 물류 이게 한반도를 거쳐서 가는 거란 말이죠. 응? 북한의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이 다 북한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전자상거래 북제 확산하고 남북한 통합 물류 프로세스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방 러시 효과가 오는 거야. 북한 러시 효과가 길이 열리고 이어지고 남북한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나오면은 그 해결책을 북방에서 찾으려고 할 겁니다. 응? 매일 평양과 유라시아 지역에 수십만 명이 체류하는 그런 상황. 남북한 자유통행, 북한 방문자 이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죠. 한반도 유라시아 물류 연결은 남북한을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만들 거예요. 사실상의 통일. 우리가 통일보다 먼저 가야 할 것이 사실상의 통일이에요. 그게 더 훨씬 바람직한 남북한 간의 상태예요. 통일, 사실상의 통일을 해야 돼요. 통일은 아니지만 통일 같은 상태. 법 제도적으로는 아니지만 남북한이 통일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사실상 통일이죠. 북한을 방문하고 여행하고 사업할 수 있고. 그죠? 군대 뭐 외교 다 해라 이거야. 알아서. 그러나 경제, 사회적으로 북한의 학생들이 남한에 수학여행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일은 언제든지 더 쉽고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차가 다녀야 되는 거죠. 밤에 서울역에 가면은 이런 간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함부르크 심양 평양 가는 게 있어요. 왜 못합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사실상의 통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회담 2018년 4월 27일 날 만나고 바로 한 달 딱 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불렀어요. 문 대통령 좀 만납시다. 왜? 내가 지금 6월 달에 6월 12일에 싱가포르를 가야 돼. 트럼프하고 회담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 갔다 왔습니다. 바로 그날 불러서 간 거 아니에요. 갔다가 저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TV에서 친구 간의 일상 같은 만남. 남북 이렇게 만나야 된다.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야 그래 이래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평범한 일상처럼 남북을 오가지. 여러분 말을 해보면 실천을 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통일이 남북한의 미래 비전이다. 이것을 남북한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실상의 통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단 철도가 이어지고 도로가 이어지면 어떤 효과가 나냐. 남북한의 경제발전, 그 다음에 주변국에도 큰 이익이 되는 거죠.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이거니와 남북 이질성이 감소가 되고 물류 허브로서 일본의 물동량이 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동량 증가가 수송비를 절감하고 운임 수입을 받게 되고 다 이익이 되는 거죠. 물류 없는 통일이 상상할 때 제가 어디 뭐 인터뷰한 건 여러분 연결해야 돼. 연결해야 변화와 발전이 나. 강을 하나에 두고 옛날에 이 다리가 부러져요. 오스만에서 만든 다리예요. 이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데요. 옛날에 세르비아하고 싸워가지고 그게 야단 인간 청소하고 야단 다쳤습니까? 그게 민족 분쟁, 종교 분쟁이었어요.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가톨릭 싸우고 말이죠. 근데 지금은 자료를 놓고 얼마나 열심히들 살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를 몇 번 갔다 왔어요. 다리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왜 얘네들은 이런데? 그 인구 350만 밖에 안 돼요. 자, 연결이 말이죠. 통일로 간단 말이에요. 연결이, 독일 통일은 알고 보면은요, 연결이 가져온 선물이에요. 내가 그 칼럼도 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동서독 통일 연결이 분단되었잖아요. 왜 분단시켰습니까? 1차 세계, 2차 세계전, 2차 세계전 그래가지고 벌 내린 것이 국토 가르고 수도 갈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독은 말이죠. 이 베를린이라는 땅이 동독에 있으니까 베를린 봉쇄하고 장벽 설치하고 뭐 야단났었죠. 그리고 대동도 압력 수단으로 막 이용했습니다. 서독은 제발 좀 거기 우리 국민이 주민이 200만이나 살아 서독에 저기 서베를린에 그러니까 좀 긴장 완화하고 좀 연결 좀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회담을 거쳐서 옛날에는 많이 있어졌지만 분단 이후에는 10개 통로, 8개 철도, 2개 내륙구나, 3개 항공로 이걸 딱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서독과 서베를린 간에 다닐 수 있도록 교통협약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도 많이 갔다 왔죠. 그런 다음에 통과협정을 하면서 막 이런저런 걸 많이 협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속, 신속하고. 국경이 잡아놓고 말이죠. 2시간씩 막 물건 뒤지고 뭐 하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절대 못하도록 하고 말이죠. 그래서 베를린 통과협정이 동서독 교통 전반에 관한 협상이 이걸 위해서 서독은 동독한테 많은 지원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협상과 협상을 한 결과 교통조약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외국인도 얼마든지 동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베를린을. 뭐 문제가 없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은 그 안에서 비자 보려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내 패스포드에다 도장을 안 찍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왜 너 나 집에 가면은 혹시 동독이라는 사회주의 국가 갔다 왔다고 뭘 할지도 모르니까 쪼매랗게 이렇게 아인레게 비줌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종이를 딱 넣어가지고 채틀이라고 하는데 딱 넣어가 그거를 줬어요. 부모.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시채비 여러분 이거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남북하고 할 때 많은 이제 시사점이 되고 이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지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통과 여객 일괄금. 아니 이제 차를 몰고 가면 동독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럼 도로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건 딱 국가가 냈어요. 구자에다가 따박따박 이렇게 내줬습니다. 성용차, 열차. 그다음에 고속도로도 보수해주고 지어주고 이런저런 비자 비용도 해주고. 독일 통일의 결정적인 기여 요인을 제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교류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정치적으로는 싸워도. 동독은 심지어 너네들하고는 서독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네들하고 우리하고는 민족이 달라 이놈들아.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교류 협력을 했죠.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이 동서독 간의 교통 연결이었단 말이에요. 교류 협력이 동독 주민으로 하여금 부유하고 건강한 소독 사회를 인식하게 됐죠. 소독 사회에 대한 동경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가 통일을 하면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고르바초프가 나왔어. 결정순간이 왔을 순간이 왔을 때 모두 다 우리 그래 서독 체제를 편입을 통해서 통일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동독 사람이 요구한 거예요. 그 연결의 시작이 아니 그 독일 통일의 시작이 그 연결이 독일 통일의 시작이자 추동력이었단 말이에요. 동서독을 연결을 시킴으로 해서 통행이 되고 그 통행이 된 것이 대화하게 되고 협상하게 되고 교류 협력을 하게 되고 이 교류 이 연결과 운영을 교통의 연결과 운영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아주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서베를린에 있는 주민도 똑같은 주민으로서 독일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이 의식 변화시키고 개혁과 개방 발전을 통해서 통일에 이르게 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남북관계의 미래 비전과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러면? 예? 이거 아닙니까? 이거 남북한 육로연결 운영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자, 근데 우리 현실을 한번 이제 한번 봅시다. 살펴보자고요. 옛날에 이거 하겠다고 그랬어요. 남북 기본 합의서. 어? 그게 언제입니까? 1991년 20년도 넘게 그때 제5차 남북 고위교사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 만들고 제가 그때 그 전날 그 해에 제가 통일연구원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이것 때문에 일을 했어요. 사람들하고. 이거 만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세부적인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그때 노태우 대통령 얼마나 전에 있었던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에도 보세요. 경의선 도로철도 연결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평양 공동선언에도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이 연결하고 뭐 하는 거는 공공인프라는 대북 제재에도 안 들어간다며요. 응? 그러니까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한반도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북한 때문입니까? 북한의 핵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남북관계 비전의 물류 인프라 구축 연결에 북한의 비핵화가 변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좋습니다. 예,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블링컨 같은 사람도 벌써 비핵화를 해 북한이 비핵화해야 된다. 태영호 한반도 비핵화 보이는 북한 비핵화. 근데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거 확인했지 않습니까? 직접 만나서. 문 대통령보다도 더 김정은 위원장을 더 많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최고의 고급 정보를 문재인 대통령 가지고 있었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까지도 하겠다고 2018년에 이게 북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말이죠. 북한은 말이죠. 제3차 2018년에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가져가겠다고 그랬어요.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 노선을 건설하겠다. 색 경제를 해가 경제를 같이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이렇게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노동당이 북한의 최고 권력 기관이잖아요. 노동당이 결정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하려고 했느냐? 그 핵심이 이거예요. 경제건설 총력 집중. 핵무기 사용하지 않겠다. 핵기술 이전하지 않겠다.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그래서 풍계리 핵시험도 파괴했지 않습니까? 서방 기자들이 와가지고 보는 데서. 그런 다음에 2018 6월 달에 트럼프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세계 앞에 약속한 북한 변화의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 변화의 결단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표출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일부러 이 시간에 자기가 그 시간을 막 얻어가지고 꼭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는 그냥 쓱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은 난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다. 이 양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평양에서 베트남까지 열차 타고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오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그죠? 근데 이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온 거예요. 4박 5일.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평가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제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일종의 판타지나 공상과학 만화로 생각할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런 거를 다 짓누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마주 앉은 것은 정말 훌륭한 변화의 전주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훌륭한 출발을 한 계기를 기화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거대한 사업을 시작해 볼 결심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입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이 만들어졌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미조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지 간에 북미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군사적인 위협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북미 관계가 되어야지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거는 베트남하고 중국에서 본 사실이에요. 근데 2차는 결렬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 영변 핵실험 폐기만 안 된단 말이야. 미국이 원하는 건 중요한 비핵화 준비가 안 돼 있네, 너네들. 어? 북한 핵 다 포기해야 한다. 지금은 협상 중단할 때다. 북한의 요구는 뭐예요? 인민생활에 지장있는 항목 제재 11가지 중에 5가지 풀어라 이거. 그러면 우리가 영변 핵시설을 없애버리겠다. 영변 핵시설이 북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70%뭐 이리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한번 없애버리면 돌이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서방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부단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쭉쭉쭉 23, 29까지 공동성명. 근데 안 됐습니다. 협상 결과 도출된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합의대로 적대적 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존속했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도 하죠. 한반도의 비핵화가 더 정확한 겁니다만은 이런 비핵화가 한반도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평화 창출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대상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 그래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금 이 한평회의 하면서. 그래서 타협에 이르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한 비핵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전면적 선비핵화. 모두 다 빨가벗어라 이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동시에 하자 이거 동시에. 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가져가자 이거예요. 종전선언을 하고 가지고 대표부 만들고.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북한 선언 완전한 비핵화 요구는 한반도 문제의 지속적인 개입 수단이랍니다. 안 들어줄 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에 계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최종적인 목적은 북미 관계 개선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잘 살겠다 이거예요.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북한의 비핵화만이 한반도 평화 장출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고 무드러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 창출과 남북한 물류 연결을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그러나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죠. 예를 가지고 사과가 과일이죠. 그러니까 과일 중에 사과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도 있잖아요. 여기 그림 보면. 근데 왜 자꾸 사과만 가지고 과일이라고 그러냐고. 지금까지 북미 관계는 상호 인정하지 않는 대결의 연속이에요. 미국은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전쟁을 한 나라하고도 인정을 하는데, 그죠? 일본, 독일, 다 전쟁해야 돼. 이태리. 북한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상호 불인정 사이에 이런 인정하지 않는 나오는 거기서 터져 나오는 파열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 행정부의 대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 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추구하는 포괄적 세계 전략 기조에 종속시키는 거예요. engagement, enlargement. 한반도와 동북아에 갖는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는 거죠. 핵 문제만큼 더 좋은 개입 수단이 있습니까? 최고로 좋은 개입 수단이죠. 제가 그 바깥에서 개가 조금 짖어서 잠깐 문을 좀 닫고 오겠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사는 곳이 제 배경화면 보이죠? 제가 집 들어가는 거 입구예요. 멋있죠? 자, 그러면 말이죠. 한반도는 미국에게 뭐냐 말이에요. 한반도는 미국에게 한반도는 말이죠. 제가 대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 패권을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단났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죠? 그래서 평화를 우리는 원하는데 전쟁을 준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을 위한 사명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이야기에 제가 한번 답을 해볼까 합니다. 뭐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하여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제가 가는 속도에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자, 한반도와 남북 관계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6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대북 적대적 행위를 중재해야 된다는 것. 대미 종속적 관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북미 관계 개선을 추동해야 되고 한미 공조에서 경제 사회 분야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한 인식을 전환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 6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앞에 4가지는 정보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아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 지도 교수인 디터 쟁하스라는 사람이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된다고. 무엇보다도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종식시켜야 돼요. 평화를 창출하자고 그러면서 평화를 정착시키자고 하면서 자꾸 이런 적대적인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순이에요, 모순. 한반도 평화를 원하면서 미북한 적대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었어서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북 적대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상 북한은 체제 유지에만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군사 공격 위협,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게. 비밀리 북폭 준비하고, 선제 타격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한반도의 핵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핵입이라는 이야기라.
미국의 핵 위협이 한반도 핵 문제 본질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적대적 행위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전문가들은 다 아시겠죠. 그 규모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광범위한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 뭐 군사훈련하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육해공에서 다들,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이거 보면은요. 근데 이런 거를 1년 내내 하지 않습니까? 3월, 5월, 8월, 12월. 그 다음에 1년에 19번의 K맵이라는, 그 훈련하죠. 쌍매 훈련 8번씩 하죠. 비정기적으로 또 하죠. 정말, 위협을 받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은. 보세요, 이거. 이지스함, 핵잠수함 다 뜨죠. 항공모함 뜨죠. 스텔스기, 핵 싣고 나타나죠.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최고 지도 살해작전, 체제 전복 연습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스텔스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휙휙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지도새도 모르게 북용으로. 정말 두려웠죠. 왜 들어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름에 모기 말이죠. 안 보이죠? 모기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싹 밟으면 끝나는 거죠. 확 치버리면 거죠. 근데 밤에 잠자면서 깜깜한데 웽 하고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놀래가지고.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텔스기 안 보여요. 그죠? 눈에 보이면 그때야 막 이제 비행기 띄우고 항공기 띄우고 야단 나겠죠. 그러다가 몇 번 도라락 왔다 갔다 하면은 기름 다 써버리고 말이죠. 응? 민항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45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휴전선 근방에 있다가 평양 가는 건 몇 분 걸리겠습니까? 음속 돌파도 하는데. 미 선제 타기에 북이 반격하면 김정은 남은 인생 15분이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크롬돈 작전 아십니까? 핵의 입에 정밀 타격 하면서 전 지역을 15분 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막 떠가지고 그냥 조지는 거야. 그냥 순항미사일 2,000기로 북을 즉시 타격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죠. 응? 그리고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하는 미니트맨이 있습니다. 3가. 미국에 쏘면은. 요거도 동영상인데 제가 그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전략 자산들이 태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북한 모르겠습니까? 미치는 이 글로벌 호크라는 건요. 한 대에 1,800억인가 해요. 엄청 비싸요. 근데 이게 날아다니는 인공위성, 감시위성이에요. 응? 지상에 있는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데, 이 떠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이제 군사 하시는 문장열 교수님 잘 아시고, 김정은 교수님도 잘 아시겠는데, 저는 뭐 잘 몰라요. 어쨌든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뜬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15cm 크기 물체를 정찰할 수 있는 것이 KH-12예요. 응? 북한 전역의 통신을 감청하는 것이 한국 건강백두 정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3개 구축되어 있습니다. 킬체인,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집 보복 체계. 그냥 얇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북한이 이제 뭐 핵을 가지고 미사일도 이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무기를 엄청 사들이는 거죠. 2006년에서 2015년까지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응? 글로벌 호크. 자, 4대 들어오는데 7,715억이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방 예산이, 경제는 죽겠다고 했는데 국방 예산은 막 치솟는 거예요.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또 막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2023년까지 쫙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GDP가 한국이 12위예요. 근데 군사력은 언제 아십니까? 2017년에 11위였어. 11위. 이게 2018년, 19년 될 때 7위로 올랐습니다. 이게 다 통계를 내고 뭐를 다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글로벌 파이어파워 이런 데서 202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6위로 올랐었습니다. 국방력이 세계 6위. 아니 독일, 영국, 프랑스 저리 가라 이제 다. 한국이 당당하게 6위로 올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북한이 무섭습니까? 북한 군사력으로 따지면 28위예요.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만큼을 말 가졌는데 더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 군사적 압박, 한국의 군사력 정강, 한반도의 미래 비전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제재를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변화도 북한은 하지 않을 겁니다. 대북 경제 제재는 어떤 줄 아십니까? 돈 한 푼 못 보냅니다. 세컨드리 보이콧 다 걸려. 어떤 은행이 1달러라도 북한에 보내면은 그 은행은 그 미 재무부에 의해서 시체말로 작살이 납니다. 절대로 미국하고 거래를 못해요. 그럼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들이 미국하고 못하면 절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북 제재가 5개 이렇게 안보리에서 했어요. 그중에 내가 하나만 얼마나 그 가혹한가 엄혹한가 한 걸 이야기할게요. 북한의 정유 제품 50만 배럴로 제한을 했습니다. 수입하는 게 2397호 한번 보십시오. 정유 제품 상한 축소해가지고 50만 배럴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에서 2일 하루에 정유 제품 소비량이 250만 배럴이에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정유가 없는 공장을 어떻게 돌립니까? 저런 걸 비핵화를 줘야 제재 완화할 수 있어요. 북한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동안에는 오직 이념적 군사적으로 단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국 정부가 아무리 남북관계 개선을 하자고 해도 경계하겠죠. 그러면은 남북관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렵게 하는 군사력을 더욱 증강해서 군사 강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군비 정강을 조절하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통해서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도모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 선택. 적대적 행위 중단 미국이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미 종속적 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부가 스스로 미국을 섬기고 굴종하는 자세를 당장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는 삐쓸 틈 없는 공조를 약속. 한번 볼까요? 내가 없는 말 하는가?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이 되었어요. 그쵸? 결렬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달 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러. 한미동맹을 수차례 강조하고 트럼프는 군사장비 구매를 감사.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북 제재 유지하고 비핵화 삐쓸 틈 없는 공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미국하고. 나는 말이죠. 물샐 틈 없는 공조는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들어보기도 했어요. 삐쓸 틈 없는 공조. 제가 이거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의 발언록을.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여기. 한국은 여러 장비, 특히 군사 장비 등을 미국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제트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큰 구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립니다.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국의 장비를 구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미국의 장비 구매하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 대통령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는 전적으로 우리 트럼프. 아니 그냥 대통령 하면 트럼프 하면 안 됩니까? 전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또 탁월한 리더십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최종적인 상태, 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삐쓸 틈 없는 그런 공조로 완전히 문제가 끝날까지 공조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숙이고 들어가고 스스로 굴종하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이 말을 듣고 이걸 보고 그때 중대했어요. 확대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게 나오더라고. 제가 차를 몰고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여기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산정호수예요. 빠져 죽고 싶었어요.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철동 같은 동맹 제왕이.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좀 바꿔야 되네요. 새로운 한미 관계 정립을 결단하고 과감하게 이행해야 된다. 지난번에 4월 달에 이거 했지 않습니까? 한미 관계 새로운 정립.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김동혁 교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동혁 교수 말하면서 막 울었어요. hul컥 해가지고 영화 이야기하면서 러브 액츄얼인가 뭐 그 영화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위대합니다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펑펑 우는 건 아니었고 막 눈물을 막 가리고 자칭 뭐 그 양반이 휴 그랜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동혁 교수. 김동혁 교수님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러시면은 저는 안 무슨 기 닮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안 무슨 기뿐만이 아니고요. 영화 배우 그 미세스 다우파이어에 보는 로빈 윌리엄스. 심지어 게하르드 슈레더하고 닮았다는 이야기도 해요. 자기 휴 그랜트래. 노팅에 대해서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들어가기 전에 내가 방송은 들었어요. 나 2번을 들었어요. 2번, 3번을 들었습니다. 문장열 교수님 발표하시고 하는 거. 정말. 자,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가 바이든 미 대통령의 트럼프는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운명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응? 남북이 협력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상호 번영하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 일대의 꿈입니까? 우리는 목숨하고 단련된 거예요. 제발 뭐라고 해야 할 때 뭐라고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김동혁 교수는 막 야단치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유엔사가 우리 DMZ 장관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말이죠. 남용하고 말 한마디 못해요. 출입 통제권. 타미플로 아시죠? 갖다 주려고 했는데 끝내 못 갖다 준 거. 뭐 장비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까지 북한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북한이 이러잖아요. 제정신 갖고 할 소리 좀 하라. 시대착오적인 사대적 건성과 외제의 의존 이런 거 좀 제발 좀 하지 말고 당당하게 좀 미국의 눈치부터 살피는 피굴한 사대 건성. 왜 한민족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제자의 그림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모순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해놓고 역대급 군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응? 세계 시원스럽게 말 못합니까 좀? 단거리 발사체 했다고 청와대가
북한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 중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막 한미연합 훈련하면서 막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2020년 3월 달에. 아니,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너네들은 하면 우리는 군사는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이런 억지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장거리 발사체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의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필요한 것만 하겠죠. 공개를. 그러니까 자꾸 북한만 부각시키고 이놈의 나쁜 새끼들 이렇게만 한다 이거예요. 아니 뭐 잘한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똑같이 잘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 정의용 지금 외무장관이죠. 그 사람도 안보실장이 있을 때 우리도 북 못지않게 미사일 실험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미사일이 군사력이 북한에 절대적으로 우세해. 솔직히 말해서 15분이잖아요. 15분 안에 초토화 된다잖아요. 세 번째, 한미 공조에서 동맹에서 대북한 경제 군사 문제만은 반드시 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공조의 공자, 경제의 경자, 공경분리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미국한테 과감하게 맞서야죠. 동서독 경제분리, 경경분리로 통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중대만이 정경분리해서 진행 중이에요. 중대만도 정치적으로는 아주 대결이에요, 대결. 대만은 중국이야, 중국. 우리 거야. 독립 무슨 독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만이 독립하겠다는데 군사 경고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대만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국방 예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 무기 사라 이거예요. 중대만은 그렇게 하지만 78년에 대만이 삼불정책 투여해가지고 협상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85년에 10년도 안 되어서 교류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교류가 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수입, 수출 엄청나게 하죠. 투자 엄청나게 하죠. 항공 매주에 828편씩 운항되고 2013년에 벌써 방문객이 중국을 방문한 대만 관객이 516만 명, 대만을 방문한 중국이 220만 명. 지금 터널 뚫으려고 합니다.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유로 터널보다도 3.5배나 길어요. 이거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가 한미 관계에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뭐 협상을 하면은 좀 결정권이 있지 않아요? 우리 이거 이렇게 하자 협상이라는 게. 근데 이 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해요. 보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미국의 의도를 경계하고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5월 21일 날 본 한미 정상회담 합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한반도를 봉쇄하고 대미 종속화시키는 거예요. 한미 상호방위조약 재확인했죠. 미국 무기의 자유로운 배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확장 억제. 확장 억제는 미국의 북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군사협력, 동맹 억제, 억제 태세 강화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준비 태세 강화하고, 8월에 한미 군사 백신 공급해가지고 군사 연습 준비하고, 안보리 결의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쿼드에 들어와가지고 중국 포위하는데 군사 동맹의 하부와 종속화 시키고, 그 대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은 우리는 좋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한국군에 대한 대중 견제라는 것을 미국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 없었어요. 성과는 있었다고 한 사람 70%지만 23%밖에 안 나오잖아요. 바이든 정부,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 이래요. 대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미래 비전에 긍정적일까?
No. 한미 합동군사훈련하면 대북 적대적 동맹가 강화해야 되죠. 한미일 동맹 체제를 하면 한국이 결속이 되죠. 거기다가 북한을 무시하고 전략적 인색하면 한반도 긴장이 유지되는 수밖에 없죠. 전략 무기를 자꾸 구입하면 미국의 군산 복합체에 이익이 주지 않습니까? 바이든 외교팀 군산 복합체 직간적 여러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많아요. 블링크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그 사람들은 그거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 이익을. 북한 인권 문제 자꾸 부각해. 그러면 반북 정서가 함양이 되지 않습니까? 바이든의 보수 외교 정책, 군산 복합체 결탁 때문이다. 이 사람도 군수업체들이 지난 12년간에 평균 한 해에 1억 2,700만 달러를 의회 로비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건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의회 로비. 그러니까 뭘 하나 통과시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미 관계 현상 유지 지금 뭐 성김 와가지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지 뭐 현상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8월에 한미훈련 강행하고 그러면 북한은 이걸 적대적 대결로 간주할 거고 그러면 한반도가 또 이상하게 파국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내년에 우리 대선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네 번째, 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종해야 돼요. 추동을. 북미 관계가 우리가 할 일은 북미 관계를 개선시키게 하는 일이죠. 정말 팔에 불나도록 쫓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문 대통령 부가 미국과 주도적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잖아. 지키는 뭘 하려고 한 꼴을 못 봤어. 북미 평화협정 체결.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해야지 한반도의 군사 대치 상태가 해소가 되고 북미 적대 관계가 청산이 되고 한반도의 전력 비핵화가 실현이 될 수 있고요. 분단과 전쟁 비용 없어지고 한미동맹 해체되고 분단 지배제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잡고 어떻게든지 해야죠. 우리가 로비를 하든 뭐하든. 미의회에서 한국전 정전협정 평화협정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했단 말이죠. 그래도 시하면 이 사람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제출해도 2021년 5월 20일 엄청 로비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통과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길을 쓰고라도. 다섯 번째, 대북한 인식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저 새끼들은 죽여야 돼. 저거 아주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전쟁밖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적대적 인식을 협력적 인식으로 가져가자 이거요. 대북 적대적 인식을 견제하는 한 한반도 미래 비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대적 인식을 없애는 교육 백신을 개발해야 됩니다. 제 말이. 적대적 인식 생산자, 일부 언론이겠죠. 그것이 오늘의 남북 관계를 만든 책임을 져요. 책임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구호가 때려잡자 김일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처부수자 북핵은 때려잡자 김정은.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은 어떻게 협력을 하겠습니까? 유라시아 철도 어떻게 깔겠습니까? 부회북 적대감 혐오의 제노포비아 현상을 이게 북한이기 때문에 무조건 혐오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바꿔야 돼요. 그걸 하려면은 집단적 적개심을 바꾸는 교육을 해야 되는 한평회의가 해야 돼요. 통일보다는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대북 적대적 인식을 미국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식 교육으로 바꿔야 돼요. 주입식 교육을 하게 되면요, 복종을 강제하는 사회로 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학교 공부하니까 100분 수업에 선생은 15분 이야기, 15분. 그렇게 다 하도록 돼 있어요. 학생들로 하여금 준비해서 와서 이야기하는 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체화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애따 먹어라 계속
주입을 하지 않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식의 퇴화 단계가 보십시오. 여러분 디스커션을 하게 되면 70%가 내 몸으로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후속 토론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통일교육의 핵심이 한반도의 통일 방안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창출해내는 자가 그래 이렇게 하면 통일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야 해. 이걸 통일교육의 핵심이에요. 때려줬자 김정은 이게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제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게 많은 조치를 당장 거두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을 모르게 하니, 알지 못하게 하니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온라인 시대에 조총련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근데 북한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북한을 알 수 없게 하는데, 북한을 똑바로 알아야 된대. 그럼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쟤네들은 안 돼. 이거 아닙니까? 북한에 대해 갖는 사고가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북한에 대한 평범한 무관심으로 연결이 되어서 남는 것은 북한 정오와 혐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회악이에요. 사회악. 우리는 북한을 정오, 혐오해야 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 우리 후대들은 북한을 왜 싫어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싫은 감정을 갖게 하는 현실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조 집경지의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죠. 노기남 박사, 오늘 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강동원 교수, 동아대. 북한을 알기 위해 중조 집경지에 와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돈 다 들이고 시간 들이고. 슬퍼지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들어가 보면은 이런 거, 조총련, 일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면 워닝 딱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한반도 미래 비전을 위한 지식인 집단의 역할이 이런 거라고 봐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준비하는 거죠. 남북문화포럼, 한평회의, 흥민통 이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 함께 살아야 한다고. 더불어 삶을 구현하는 사회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독일에서 본 게 이거예요. 사회적 시장경제, 소циальная 마크트웨르샤프트. 그 사람들은 문장 안에 있어도 S, 소циаль, 소셜, S를 크게 씁니다. 왜? 자기 거라 이거예요.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시장 경제가 더불어 사는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김누리 교수 지난번에 강의했는데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회적 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고. 여기는 정말 경쟁을 통해서 경쟁이 사람을 죽기끔 만들지 않습니까? 더불어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지게 노란색 신호등과 그런 이야기, 더불어 삶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난 적이 있죠. 더불어 노란색 신호등.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교회를 가려고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독일에서는. 이제 교회를 가서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딸하고 아내하고 내하고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등이 걸렸어요. 그래서 노란불이 들어올 때 내가 확 움직였어요. 빨리 가려고. 그랬더니만 내 딸이 그걸 보고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보고 아빠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왜 노란불이? 노란불은 앞에 있는 지나가는 차가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파란불 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알겠다 그냥 하고 무시했어요. 그랬더니만 막 울었어요. 내 딸이 아빠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갔더니
그 부모겠죠. 그 교사가 너 딸 울렸어? 왜 지나갔어? 뭔 이야기 하니까 그 다 이야기했다는 거야. 아빠가 내 말 안 들어줬다고. 그러냐고. 그럼 여기 뭐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강의 그러니까 그 부모의 교사의 하는 이야기가 어릴 때부터 여기는 뭐 영어 수학 우리는 막 뭐 외국어 가르치고 뭐 어쩌고 그거 아니고 놀게 하는 거.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거. 더불어 살아가는 거. 시작이 더불어 사는 게 내가 정신이 망치로 맞은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 시장 경제가 견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회적 질서의 형성 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해서.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가요? 국가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 이것도 북한 주민에게도 마찬가지인가요? 내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거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책임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스스로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 인간이 되려고, 나 인간 되고 싶어 해서 여기 온 사람이 있습니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북한 동포는 가난과 통제 사회의 북한에서 태어나기를 원했나요? 좀 이따 전화할게. 독일 통일은 동독 체제와 주민을 서독의 시장 경제 체제로 끌어들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이란 게 서독의 복합적이고 거대한 사회 복지 체제로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가 강제적으로 전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독 체제, 구동독 체제는 환골 탈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서독 정치, 경제, 사회 통합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독일 주민은 동독 주민도 독일 국민이라는 거예요. 동독 주민도 서독 주민과 똑같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었어요. 왜? 동독 사람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자기가 원해서 거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아가는 그 책임은 우리 모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그러려면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인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본다. 상대에 대한 배려, 수용, 경청, 대화의 의지 이런 걸 가져야 된다. 인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독재. 사실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상대에 대한 굴복만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 양식을 가져야 될 것인가? 더불어 삶을 위해서 저는 이 기러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러기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기러기의 리더십과 팔로우십. 공동체적인 책임과 가치의 가치라는 거죠. 기러기가 멀리가 4만 킬로를 멀리 가잖아요.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가잖아요. 그 리더가 앞에 서서 날갯짓을 하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그 영향을 받아, 그 바람을 받아서 71%의 에너지만 소모하면 된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병이 들거나 떨어지는 그런 있으면은 가서 봐주고 끝까지.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가는 기러기를 응원하는 거죠. 홍킹 하는 거, 홍킹. 막 우는 거죠. 막 울면서. 그게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센 바람을 맨 앞에서 맞으며 무리를 이끌어가는 리더. 기러기와 목이 터져라 응원하며 편대 비행을 하는 기러기 때.
남북관계 비전에 공동체적인 책임을 다하며 서로 적대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는, 서로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미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더 많이, 더 함께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레미 립킨, 연결의 힘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연결의 힘. 우리가 다 연결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게 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연결이 힘이잖아요. 공유하고 개방하고 다양성, 참여, 그죠? 그런 코드. 이게 더불어 삶. 연결의 삶이 더불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진정한 행복은 공동체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연결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엔진이다. 더불어 삶. 그죠? 이러려면요, 다리와 디딤돌이 돼야 돼요. 다리가 되고,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모질강에 있는 다리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다리가 없으면 남남이에요, 남남.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내가 가서 깜짝 놀란 게, 여기에 있는 식당균이 저쪽에 있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더라 이거예요. 다리가 없으면 알겠습니까? 우리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이 안 하면은요, 생각이 없으면요, 결과적으로 악의 진부함을 낳는다는 거예요. 진부함이라는 게 뭐냐면 비판적 사고 없이 다수 의견에 따르는 경향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일어난 악행은 국가에 순응하면서, 그죠? 그것이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행해진다는. 이 안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것을 지었어요. 그 아이히만이 그 전범으로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독일 국민들은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았을까?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나타난 게, 생각해낸 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죠. 악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악을 저항하지 못하는 사회로 만들었다.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울분을 토하시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사회자로서 사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끊어야 되는데 끊다가 혼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길게 했습니다. 예. 뭐 예, 다른 이야기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 좀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 공유 내렸는데요. 아, 내리셨어요? 예. 네. 아, 정말 예, 박수 한번 치죠. 아, 정말 그 울분을 토로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 비전이 뭐냐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하신 얘기는 정말 그러네요. 그 오늘 질문이 좀 굵직한 질문이 몇 가지가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그 질문 정리하시는 분께서 조금 추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질문 숫자가 많아서 그 사무처장님이 정리하셨나요? 아니면 연희복 차장님? 예, 공유가 되네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하여튼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그 회장님께서도 조금 그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희님께서 질문하셨는데 2019년 북조선의 개성과 금강산 무조건 개방에 화답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남한 정부라고 보는데 김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이중적 자세를 지켜온 문재인 대통령부터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분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우리 금강산하고 관련돼서는 두 번이 우리 쪽에서 거부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박양자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북한이 회의를 함으로 해서 뭔가 돌이켜 보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우리가 그 회의를 굉장히 무시하고 북한에 대해서 아주 그 강력한 거부 태세를 보였기 때문에 안 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1월 달인가
조건 없는 그런 개방을 하자, 개성하고 금강산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남한 정부가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한 것이 저는 그 뭐 한미 워킹 그룹 뭐 이런 거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가 우리가 개성도 금강산을 개방하는데 아마 장애물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중적 자세, 그렇죠. 제가 막 그런 언질의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뭐 건축한다 그러면서 뭐 무기 도입하고 뭐 한미 공조한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이런 거하고 이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 문장열 교수님이 지난번에 강의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한미 공조하는 거하고 한미 동맹하고 남북 문제, 이거는 딜레마 관계라는 거죠. 뭐 그 이제 문장열 교수님은 트릴레마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때.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 관계에 대해서 저는 문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정말 박력과 카리스마를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5년 중에 4년이 지냈는데까지 안 보냈는데 이분이 지금 보이실 건가 하는 거는 많이 회의적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습니다. 우리 곽원호 대사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모두 지당한 말씀인데 왜 현재 남북 관계가 막혀 있을까요? 이런 기대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며 이를 타개할 대책이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는 좀 얘기가 많이 된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북한 남북 관계가 막혀 있는 거는 하노이에서 결렬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승김이 오고 뭐 실용적 대북 정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까놓고 보면은 그런 구석이 잘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김은 그냥 이야기를 해고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니들이 안 들어주니까, 북한 너네들이 안 들어주니까 뭐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나와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나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가 잘 결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하나라도 들어주고 그거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 성사가 될 텐데, 성김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겠죠. 미국 정부가 또 그런 생각이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간 것이고 그냥 훌렁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머, 그죠? 그러면은 기존의 정책을 계속해서 할 거다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에 오영섭님 질문입니다. 몇 년 전 러시아 푸틴이 남북러 가스관 설치를 남북이 제안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은 걸로 압니다. 가스는 북한 에너지 개발에도 필요한 바 북러 관계는 나쁘지 않으니 러시아가 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라고 예, 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영수 선생님, 제가 통일연구원에 있을 때 이명박 정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단독 보고서도 쓰고 정부 정책에 청와대에 갖다 주는 보고서도 제가 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걸로. 근데 이제 제가 갖다 주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스관이 이게 이제 설치가 되면은 북한을 거쳐서 오잖아요. 그죠? 북한을 거쳐서 오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 중간에서 막으면 어떡하냐? 털면 어떡하냐? 어? 그럼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오는 게 가스관을 밑으로 먼저 왔다가 다시 위로 북한도 받는 걸로 그렇게 하자. 아니, 그렇게 해도 북한이 기분 나빠서 끊으면은 끊는 거다. 이렇게 되어서 그게 흐지부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배로 오는 것도 있었어요. 배로 오는 거. 그거는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 맞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 해도 남북 간에 이런 부분을 잘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쨌든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하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예. 네. 이명웅님, 미국은 절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녘 북녘이 적극적으로 평화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한미군 사훈련이나 하고 있으니 답답을 노릇입니다.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훈련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명옥 선생님, 제가 정말 답답하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러기 이야기도 하고 공동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조약돌이 되어서 그 조약들이 많이 뭉치고 뭉쳐서 이 영유가 흘러가는 거를 이 영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네. 방법 외에 뭐 자꾸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예, 이야기하고 마음을 전하고, 그죠? 꿈에라도 이 내 마음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이죠. 네. 뭐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무슨 칼 들고 총 들고 싸우겠습니까? 아, 참. 그다음 질문이 어떤 겁니까? 아, 그다음 질문이 닥치고 닥치고 형. 영문입니다. 그 한 분이 더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11시 50분, 10시 5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좀 그 질문하신 분 중에 답변 못 드신 분께는 죄송하긴 한데요. 좀 마무리를 하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 주 예고를 잠깐 드리면 오늘도 참석해 주셨는데 최재덕 교수님께서 21세기 유라시아 시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홍보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배를 탄 남북을 밀어라. 약간 좀 독특한 부제를 다루셨는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야, 오늘 오늘도 좀 열을 냈더니만 덥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우리 네, 이사장님, 네. 김진양 이사장님 손 예, 잡고 예, 예, 드시네. 예. 그 이사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다들 늦은 시간까지 한평학당 17번째 나눠서 고맙습니다. 뭐 회원님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평학당은 애초에 취지가 전 회원들이 본인이 삶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하다 보니까는 비회원분들도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미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하간에 평화의 질서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주제였습니다. 김영윤 회장님 워낙 달변이시고 명강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에 부응을 해주셨습니다. 고맙고요. 워낙 브로드한 어마어마하게 넓은 주제들을 사실 김영윤 회장님은 이후부터 해서 한 3번, 4번 정도의 강의를 끊어서 하면은 더 전달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문제, 우리 정부 문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김영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주제 발표는 거의 제 생각하고 거의 99% 비슷할 겁니다. 관건, 미국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 같습니다. 마지막에 가스관 문제도 나지나산 프로젝트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미국 눈치 본다고 못했죠.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알래스카산 가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결국 좌절됐었죠. 결국 미국 문제입니다. 근데 미국은 70년 상수였습니다. 넘어가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 용기, 비전, 담대한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 힘들, 우리 스스로의 자강, 힘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미국을 넘어가는 힘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대미 종속적 관계를 벗어나서 북미 관계 개선을 추동해내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자. 그래야 지금 제 화면에 배경으로 되어 있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간 혹시 꼭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서로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고 여기 다음 고승우 주 교수님, 고승우 선생님도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고승우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입회도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저 음소거 해제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최영숙 베를린에 계신 우리 선생님도 한마디 지금 말씀 해주세요. 들립니까? 네네네. 네. 말씀, 예. 저 강의 잘 들었고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한미 관계에서
미국이 가장 아파하는 아킬레스건이 무엇일까? 그것을 건들지 않으면 미국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시다시피 6조에 의해서 이제 폐기를 선언하면 1년 뒤 폐기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모두가 매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나 학계나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6조를 발동을 하자. 그래서 한미 관계는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존속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중립적인 말로 정상화를 시켜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같은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건드리는 것이 미국을 가장 놀라게 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 아이들이 보면은 그 계산이 아주 정확하고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얘기해도 그자들이 전 무시해도 된다. 시간 지나면 그냥 저것은 저쪽이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지쳐서 떨어질 거야. 그렇게 되는데 역시 미국이 그렇게 침묵으로 관망할 수 없는 바로 주제가 한미 상호 방위조약 폐기를 우리가 모두가 한 목소리를 주장하면서 거기서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전자권 전환 문제라든지 그다음 미국의 이제 대북 선제 타격권 이런 부분에 저희가 협상도 할 수 있고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한 80분 가까이 오셨는데요. 시차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석 쌤 건강하십시오. 네, 최영석 선생님. 네, 지현 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켈리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고현 쌤 반갑습니다. 조현정 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네요. 김용민 다들 인사 기자님 나누세요. 오늘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네. 김남희 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김진양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박옥경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들 김종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기서 뵙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훈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영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들 맥주 한잔 하세요. 예, 맥주 한잔 하시죠. 예. 회장님 저는 이제부터 맥주 타임 예, 들어갑니다. 저는 김영윤 회장님. 교수님, 김영윤 네. 교수 독일에 꼭 한번 오십시오. 예, 우리 최영석 선생님. 제가 독일에 독일 꼭 이야기해서 오십시오. 반갑죠? 예, 반가웠죠? 반갑습니다. 예, 예. 독일에 한번 오십시오. 코로나 끝나고 나면. 독일에 독일은 그래서 꼭 어떻게 가기로 했는지 하고 제가 토론토도 가고 잘 이야기했으니까 호주도 아시겠죠? 가고. 오실 때가 그럼도 많아요. 가고. 예.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30초 후에 문 닫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수고하셨어요. 김영희 대표님. 네, 최 교수 네, 고맙소.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까지 잘 오늘 들어주셔서. 회장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아이고, 너무 별 말씀. 좋아요, 공연. 예.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에요. 예. 제가 강의안을 나름대로 좀 하여튼 열심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예, 예. 예, 요거 아, 조금 뭐 다 넣어. 한미 군사 훈련 없애 8월 안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예. 예, 아유. 그러게요. 8월에 문제가 팀장님 다음 주에 되죠. 뵙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예.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편하게 네. 주무십시오. 예. 마무리